яркий очень человек, талантливый, без всяких сомнений. Но это не наше дело определить. 자, 오늘요 이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호 관세 폭탄을 던졌어요. 근데 한국을 최악의 국가 리스트 여기에 포함시켜서 26%나 매긴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면서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한 10% 먹였는데 네.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거래를 하는데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겼죠. 그래서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34%.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26%대나 되는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겨가지고서는 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가 최근에 대미 흑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46%나 먹였고요. 태국, 중국. 그런데 우리 저기 26% 있다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아이고. 않은데 네. 이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조정해 나가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볼 측면은요. 미국이 저게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고 네.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우호적이면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또 설명을 하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또 대응을 해나가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실까 봐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의 경쟁 국가는요. 네. 자동차는 일본, 가전제품은 중국, 베트남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보다 중국, 베트남은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 우위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또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일본이나 또 미국의 정책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영국 아니겠습니까? 예. 영국은 10%밖에 안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맹 간에 협조를 해나가면서 네. 우리도 저 퍼센테이지를 낮춰야죠. 퍼센테이지 26%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런데요. 원래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요 25%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게 트럼프가 갖고 나온 판넬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25%라고 적혀 있는데 저게 알고 보니까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명령의 부속서를 살펴보면은 거기는 26%로 또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25가 맞냐, 26이 맞냐, 또 이걸 다시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또 있었는데, 저렇게 관세 쇼를 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백악관에서.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거 어떤 나라인데 동맹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나한테 왜 이래? 이거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광대 널뛰듯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 이면에는 깊은 고민이 숨어 있어요. 뭐냐면 쌍둥이 적자, 네.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를 의회가 정하거든요. 예. 그게 36조 1천억 달러예요. 우리 돈 5경이 넘어요. 근데 1월 달에 이미 그걸 넘었어요. 디폴트 상태예요. 네. 근데 재무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것도 5월 달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는 7조에 달하는 연방 예산을 1조를 줄이겠다. 5월까지. 머스크 임기가 5월 달까지거든요. 특별 공무원이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마가가 아니라 네. 흔들리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동맹이든 아니든 무조건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줄일 거고 예. 머스크는 대량 해고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을 통해서 재정 지출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이면을 생각해야지 너하고 나하고 옛날에 사랑했는데 왜 이래? 이거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트럼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시급하다. 그렇죠. 그 이면에 미국의 깊은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 박사님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아요. 저 26% 관세를 매기게 되면 당장 우리 산업계에 어떤 피해로 이어지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떤 피해로 또 이어질 수 있냐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상품이 관세로 인해서 비싸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미국에서 잘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산업 구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과거 같으면 우리의 자동차, 우리의 가전제품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예. 잘 팔렸는데 만약에 우리보다 아까 뭐 영국 같은 경우에 10%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10% 관세만 받고 온다면 가격 경쟁력이 우리보다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고 예. 결국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수출이 잘 안 되면 우리 국내
그러니까 산업이 완전히 피폐해질 수 있는 아주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조기에 협상을 해서 관세를 낮추는 노력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다행히 영국이나 호주는 아니에요. 중국이나 베트남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들보다 더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우리가 관세를 낮추는 한편 경쟁력도 강화해서 예. 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하고도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베트남하고도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 협상이 어떻게 되든 이참에 대중국 경쟁력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따라서 지금은 위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트럼프한테 관세는 거의 무기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푸틴이랑 하면서 그러니까 푸틴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관세 부과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푸틴 좋아하고 젤렌스키 미워하고 그게 아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목표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종전 조건을 들어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 안 들으니까 압박했죠. 독재자. 그다음에 예. 무기 공급 지원.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미적거리니까 이제 푸틴을 때리는 거예요. 저 관세가 왜 무섭냐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저건 세컨다리 보이콧이라는 거거든요. 예. 뭐냐면 러시아의 25% 관세 이게 아니고 러시아가 전비, 지금 러시아 수출품의 60%가 가스하고 석유거든요. 이걸 사가는 나라한테 만일에 인도나 중국이 사갔다 그러면 네. 인도가 중국이 미국한테 수출할 때 거기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목줄을 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부과되는 관세도 무섭지만 세컨다리 보이콧이 더 무서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푸틴에게도 칼을 들이대는 거죠. 내 말 들어 이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관세는 텍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관세. 조금 농담 하나 하면 관에 들어가는 세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를 올리면 상대국도 올릴 거거든요. 그럼 관세 전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여론이 예. 58%가 관세 미국 경제 악영향일 거라는 거고 28%만 긍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세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푸틴이 트럼프를 너무 밀어붙였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종전 협상 상황이 난항을 겪으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협박에 나선 건데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도 관세 매겼겠네요? 이번에는 발표에서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엔 좀 협상 카드로서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빠지니까 백악관 기자들이 예.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의미한 거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다르거든요. 네. 그런 내용을 볼 때는 한편으로는 우리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제재 형식으로서 압박을 하면서도 당장 오늘 발표에는 빼는 나름대로의 외교적 전술을 보였고요. 이 관세라는 게 조금 첨언하면 상당한 위험 요인이 있는 거예요. 네. 첫째, 미국 물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비싸지니까. 둘째, 그래서 또 상대국하고도 거래가 줄어들고 하면은 공황으로도 갈 수 있어요. 1930년대 대공황이요. 그 전에 미국이 관세를 올린 그 결과물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많기 때문에 그랬군요. 사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게 상당히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앞으로 더 살펴봐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대외 정책에 협조하는 나라들을 관세를 깎아주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리스트를 쫙 갖고 나왔어요, 나라들. 그 많은 나라들의 관세를 다 매기면서도 러시아는 안 매겼다. 이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종전 협상을 하면서 화는 났지만 아직 트럼프가 푸틴은 좀 포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는요, 제법 끈끈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Respected, unlike our president. He is strong and he's tough, and he's making our president look very bad. Человек проявляет себя, и он себя проявил, на мой взгляд, очень правильным образом, мужественно, как мужчина. 자, 일단 이 부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종전 협상이 왜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푸틴이 각각 내세우는 조건이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휴전하자 30일 동안 그렇게 하고 협상을 전개를 하려고 해요. 예. 그런데 러시아 측이 아직은 까다롭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도 안 되고 또 우크라이나는 비무장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건 뭐 완전히 우리가 패전국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협상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기준에서는 좋은 거래를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예.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즉각적인 30일 휴전을 원하는데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원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아가지고 지금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건데 트럼프는요 사실 20일 그러니까 부활절까지 전쟁을 끝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채널A와 인터뷰한 주한 러시아 대사는요 이렇게 트럼프가 날짜를 못 박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들어보시죠. Но, к сожалению, не так часто, как нам бы этого хотелось. Президентом Трампом в Белом доме это было захватывающее зрелище, но переговоры президентов России и США будут другого рода. 자, 저희가 특별하게 러시아에서 귀화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희성 씨 오셨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좀 보시기에는 종전 협상 결국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이번에 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왜냐하면 여기 가장 핵심 변수는 푸틴 대통령이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여기 세 가지 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 푸틴을 우크라이나 정복을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겼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서 멈출 수도 있고 예. 두 번째 푸틴이 더 이상 뭐 죽거나 아니면 대통령 그 직을 상실해서 그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푸틴이 의견을 바뀌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체 국제사회는 바로 세 번째 시나리오를 위하여 그 노력하고 있지만 그 전선 전체를 보면 지금은 러시아 군대는 점점 이기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뭐 그 계속하면 더 낫지 않을까. 서두를 그런 필요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고 전전도 필요 없고 우리 기후까지 가겠다 그런 네.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더 요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푸틴을 놓지 못하는 트럼프가요. 러시아도 여전히 회담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 걸 보면은 푸틴과 트럼프에게는 서로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는데 하나 띄워주실까요? 트럼프와 푸틴의 인연은 땡땡땡땡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데 혹시 조은국 박사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별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어렵죠. 예. 예. 트럼프와 푸틴의 인연은 신 박사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예, 뭐 미인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미인대회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경력이 참 다양해요. 예. 원래 부동산 개발업을 주로 했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TV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미인대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도 자기가 주관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했을 때 그때 이제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니까 푸틴 대통령한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는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연이 시작돼서 그 뒤에 네트워크 인연을 만들어갔다. 그런 의미에서 미인대회에서 이렇게 아이고, 푸틴과의 예. 인연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인연인데 그런데요. 트럼프랑 푸틴 굉장히 닮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극과 극이라고 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둘이 케미가 좋은 건지 저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둘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연설 스타일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트럼프는 즉흥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고요. 푸틴은 절제된 표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왼쪽에는 트럼프고 오른쪽에는 푸틴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격하고 좀 즉흥적인 스타일인데 푸틴은 보면은 굉장히 좀 차분하고 일단 눈썹을 봐도 트럼프는 굉장히 뭐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푸틴은 좀 다르다. 둘이 봐도 좀 약간 언변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설의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둘의 소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푸틴은 KGB, 우리를 치면 국정원 출신이고요. 아, 예.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이 정보를 다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보의 중요성,
수치, 의미를 잘 알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때로는 과장도 해야 되는 거고 후려치기도 해야 되는 거고 예. 협박도 해야 되는 거고 얼리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푸틴은 아주 정확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론에서 뭐든 다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푸틴 대통령은 흑수저예요.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KGB 소련이 몰락한 이후에 택시 운전까지 그것도 무허가로 택시 운전까지 했어요. 생계를 그랬군요.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엘친 캠프에 들어가서 성장을 한 거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수저잖아요. 고생을 해본 적 없잖아요. 네. 오히려 돈 하면 트럼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배경과 생각과 커리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가로 금수저였던 트럼프와 가난한 택시 운전사 출신의 노동자 어떻게 출신의 보면 택시 운전까지 했던. 했던 정보요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사람의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중에 유명 인사,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대중과의 소통 방식도 좀 전혀 다르다면서요? 전혀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SNS로 대통령이 됐고 사실 정책 발표도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SNS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대중과 직접 호흡하겠다. 마치 과거에 그 TV 프로그램 진행하듯이 국정을 운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지금 푸틴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안, 언론과의 접촉 이런 거를 너무 신경 써요. 네. 그러니까 KGB 출신이라 사실 말이 많으면 보안 사고 나잖아요. 그게 몸에 배었는지 전통적인 러시아 크레물린 지도자 스타일을 유지한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 기획된 표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그 소통 방식은요 전혀 달라요.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도 안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성 교수님, 러시아에 계셨으니까 푸틴을 또 누구보다 또 잘 알 것 같은데 트럼프는 사실 뭐 가족을 대부분 공개하지만 푸틴은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면서요? 전혀 알려진 게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맨 처음에 그 러시아 국민은도 푸틴 딸 두 명에 대해서 몰랐지만 예. 약 그 2015년쯤 러시아 기자들은 다 알아냈고요. 그래서 뭐 예카테리나 그 티코노바, 마리아 보란초바 보시다시피 푸틴이라는 손씨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게 됐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사실을 끝까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한 예. 기자회견에서 간 기자는 대통령님께서 혹시 그 자기 딸이라고 말씀하실 영감이 있으십니까? 푸틴이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여자 두 명이 네. 사생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여자 두 명이라는 표현 러시아 인터넷에서 약간 밈 되었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뭐 극과 극이라서 서로 친해질 수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공통점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두 사람 간의 공통점은 뭐가 있습니까? 영어로 그레이트입니다. 뭐냐면 마가, 네. Make Great America Again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의 부활. 왜냐하면 미국 예전 같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을 꿈꾸거든요. 근데 푸틴 대통령도 그레이트 러시아예요. 그 메인 표어가. 뭐냐면 푸틴 대통령은 소련의 몰락을 네. 동독에서 지켜봤어요. 그 시위대에 의해서 자기 KGB 사무실이 위협받을 정도 상황에서도 본국에서 아무도 지원해주는 몰락하는 소련을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푸틴 대통령은 역시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이라는 걸 꿈꾸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둘 다 권위주의예요. 예.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독선적이에요. 예.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 우선주의예요. 그다음에 호전적 기질이고 그다음에 좀 물질주의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물질을 통한 힘, 예. 그 머니톡인 거고 근데 푸틴은 물질보다는 사실은 이 권력, 폭력, 바이올런스 그보다는, 이걸 훨씬 더 선호를 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저렇게 트럼프는요 금을 상당히 좋아하는 성향을 또 갖고 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푸틴 역시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한번 보면은 푸틴도 뭐 굉장히 금을 또 사랑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항공기라든지 공간에도 뭐 금 장식들을 굉장히 저렇게 또 휴지 거리도 금으로 다 해놓고요. 안에도 또 금칠을 한
곳들이 곳곳이 다 있다. 그래서 580억 달러로 거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또 푸틴의 저게 요트라고 합니다. 저걸 봐서는 푸틴도 좀 돈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일단 푸틴 권력의 돈 부분을 얘기를 하면 예. 권력 유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돈이에요. 푸틴이 집권하면서부터 고유가 시대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인기의 비결 중에 하나는 사실은 고유가 시대로 시작된 이 재정적인 풍요로움 네. 이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게 지금 전쟁으로는 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여기서 관련해서 지금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퀴즈 띄워주실까요? 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푸틴을 땡땡땡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 정답이 뭘까요?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박사님? 글쎄요, 좀 알고 있는데 좀 네. 마음이 있는 남자라고 들었는데 뭘까요, 답이? 마음이 있는 남자. 마음이 있는 남자. 네, 그런 표현도 들었고 푸틴의 마음이 있는. 근데 세 글자인데요. 정답이 뭔가요, 신 박사님? 아마 냉혈한으로 우리가 해석했을 거예요. 냉혈 아니에요? 콜드 블러드라고. 왜냐하면은 예. 부시 대통령하고 푸틴과 관계가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뭐 푸틴 대통령이 뭐 그쪽은 그리스 정교지만 예. 독실한 신자고 부시 대통령도 뭐 기독교 신자고 그런 데서 통하는 데가 있었는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돕지를 않으면서 서서히 악화됐던 거죠. 그런데 2008년에 이 말이 나온 거로 기억되는데 그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하는 그 당일날 예.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합니다. 그때 이렇게 전쟁을 갑자기 일으키니까 이거 냉혈한이다, 뭐 콜드블러드라는 표현을 썼을 것인데 그러면서 비난하고 막판에는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렇게 두 사람 간에 뭐 차이점뿐만이 아니라 공통점도 뭐 사실 있다 보니까 트럼프는요 1기 때에도 또 2기에 들어서도 계속 푸틴한테 매달리는 분위기입니다.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Donald Trump, I consider that an asset, not a liability. Mr. President, you called Zelensky a dictator. Would you use the same words regarding Putin? I don't use those words lightly. I think.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유독 푸틴한테 요즘 굉장히 쩔쩔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능성 볼까요? 푸틴은 트럼프의 3년임 롤모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요. 사실 계속 대통령 한 게 아니에요. 20여 년 동안. 한 번 2008년에 4년 동안 쉬었어요. 근데 쉰 게 아니고 총리를 맡은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러시아 헌법 규정에 재선만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메드베데프 대통령 당시에 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고 임기도 4년이 아니라 6년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3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국도 예.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을 한 다음에 헌법을 바꿔서 재선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 푸틴 대통령의 방식을 차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가 있는데 아직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러시아와는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한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데 아무튼 저런 방식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혹시 3년임을 하고 싶어서 부통령이나 뭐 국무장관 같은 걸 한 다음에 권력 승계를 이어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설이 제기되고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도 뭐 3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추측이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새 사실 푸틴한테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그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건데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우호적인 이유는 패권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열망 때문이라는데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피즘, 트럼프의 등장, 왜 트럼프가 우리를 보면 사실은 상당히 자극적인 인물이잖아요. 예. 근데 왜 푸틴이 저렇게 독재적이고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을 일삼는 푸틴이 집권을 했을까?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상실감입니다. 미국인들의 상실감. 예. 미국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상실감을 파고든 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트럼피즘, 트럼프 탄생의 배경인 거고요. 푸틴은 소련을 몰라. 소련의 영화를 되찾고 싶은 러시아인들의 상실감이 있거든요. 예.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그 토양 위에 둘이 자란 거거든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위대한 미국, 위대한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상당히 공통점이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패권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사실 둘이 상당한 공통점이 있고 그걸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점에서도 둘이 공통점이 있는 거죠. 푸틴은 전쟁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가리지 않는 거죠. 피와 구별이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옛 미국의 영광을 찾자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옛 소련의 영광을 찾자. 소련의 부흥이 지금 푸틴의 꿈이에요. 네. 소련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 소련 체제가 몰락하는 가장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서방이면서 소련의 위상을 회복하자는 게 푸틴이고 그게 지금 러시아인들에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예. 다 그러면은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세 번째 가능성은 뭘까요? 보면은 사업적 이해 관계라고 하는데 둘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뭐 그 모스크바에서 트럼프 타워 세우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좀 전쟁과 관계 없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이 전쟁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뭐 10만 명 넘게도 살인했고 또 도시도 파괴했고요. 그리고 어떤 뭐 한 건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 생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런 네. 설명이신 건데 그럼 마지막 가능성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푸틴에게 우호적인 네 번째 이유는 약점을 잡혔다? 이 약점을 잡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뭐 2020년 대선 직전에 나왔던 건데요. 영국 첩보기관이 정보를 획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에서 비즈니스 할 때 러시아 여성과의 그 여성 스캔들, 이게 방송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스캔들 하는 것을 갖다가 러시아가 KGB가 그걸 갖고 있다. 그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실제로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후보였는데 예. 이메일 게이트가 터졌어요. 그랬죠. 그 이메일을 갖다가 누군가가 해킹을 했는데 러시아 정보 당국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2020년의 대선 그 직전 과정에서는 그런 것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밀월 관계 또는 말씀하신 그 약점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여성 스캔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이렇게 작동했는데 그게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약점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런 보도가 있었고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브로맨스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것도 사실 관심입니다. 자, 조원문 박사님 보면은 이런 브로맨스를 통해서 일단 트럼프가 얻는 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사업적 방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아하는 거고 브로맨스하고 껴안는 거고 만약에 도움이 안 되면 바로 등을 미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푸틴이 필요합니다. 일단 러우 전쟁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 러우 전쟁을 끝내는데 푸틴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을 놨다, 잡았다, 밀었다, 압박했다, 끌어놨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끝내는 러우 전쟁에 푸틴의 협력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에너지 패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패권을 이용해서 미국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에너지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 이 에너지 패권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유지되는 한 푸틴과의 브로맨스는 유지가 되는 거죠. 끝나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겠죠. 끝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없는. 그럼 신 박사님 보시기에는 트럼프가 얻는 게 뭡니까? 대전략 차원에서는 사실은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하면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떼놓아서 중국 견제를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던져놓은 어젠다 있잖아요. 뭐 파나마 운하를 갖다가 다시 가져오고 또 그린란드를 갖다가 합병하고 뭐 그게 다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지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를 활용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러시아의 관계가 좋은 게 나한테 부담, 라이어빌리티가 아니라 에셋, 자산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푸틴이 얻을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푸틴은 뭘 얻게 되는 거죠?
푸틴이 오는 것이 좀 전략적인 것보다는 전술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최근에도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점령했던 지역을 다 거의 수복했잖아요. 그의 이유를 찾아보면 트럼프 대통령 이 대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원조를 잠깐 동안 중단해서 그리고 이 중지되었던 사실을 푸틴의 정권을 즉시 사연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아마 이것이 좀 여기 전술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술적인 이익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푸틴? 일단 푸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우 전쟁에 국군을 걸고 있거든요. 네. 근데 푸틴이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 현재 점령하고 있는 영토의 5분의 1을 그대로 인정받는 겁니다. 자기 땅으로 생각해요. 두 번째,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나토 가입, 그걸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을 포기시키는 거거든요. 요 두 조건을 트럼프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안전보장, 미군 파병해라, 그런 거 없다. 우리가 투자하면 그게 안전보장이다. 이게 푸틴이 원하는 종전안의 핵심이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인정해 준다 그러면 푸틴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원군이 되는 거고, 지금 종전의 키는 미국이 지고 있거든요. 그럼 푸틴으로서는 러우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우군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끝으로 신 박사님께 여쭤보면은, 자, 푸틴과 트럼프의 이 밀월 관계,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사실은요,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대외 전략의 기초를 삼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전략 환경이 악화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활용할 측면은 활용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관계가 개선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식이 될 수 있다면은 다시 우리는 이게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갖다가 이완시키면서 한러 관계를 개선하고 다시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활용해야 된다. 따라서 어떠한 절대적인 가치로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에 기반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제언까지 주셔서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거래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